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곳 선동교육장에서 반값으로 하락한 특수경매를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날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강의를 하고 있고 동영상으로도 동시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12월 26일 2025년 마지막 12월 네 번째 금요일 날 추천 물건을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특수경매를 가지고 강의를 하게끔 됐는데, 부동산 투자는 예전에는 대부분이 사놓고 올라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도를 하고 빠져나오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시기는 이미 좀 지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는다. 그러니까 강남의 일부 아파트나 뭐 이런 것은 사놓고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가격이 올라가고 이랬었는데, 그 외에 부동산은 사놓고 올라가는 걸 기다리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서는 반값으로 하락한 부동산을 사서 현재 가격에 매도를 하고 나는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떨어진 걸 사서 정상적인 가격으로 팔고 나오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물건이 반가격으로 떨어졌을 때는 반드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을, 그런 문제를 반값으로 낙찰을 받아서 해결해서 팔자 하는 것이 제 특수경매인데, 이 특수경매는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가 지금 얘기한 6가지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는 토지나 이런 특수경매의 감정가격은 일반적으로 매매된 적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감정가격은 참고로 비교만 하고 반드시 입찰 전에 실가격을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좋은 물건과 돈이 되는 물건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경매에 좋은 물건은 낙찰 가격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그것이 낙찰을 받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올라가지 않으면 수익은 적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좋은 물건을 찾는 것이 아니라 돈이 되는 물건을 찾는 거거든요. 좋은 물건과 돈이 되는 물건은 다르다는 걸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돈이 되는 물건은 내가 낙찰 후 매도를 할 때 얼마에 어떤 방법으로 팔 수 있겠다는 것을 예측을 하고 거기에 의해서 낙찰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절대 네 번째 지르지 않아야 된다. 이 얘기는 경매장에 가서 승부욕을 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번에도 우리 수강생 한 분이 저한테다가 문자가 왔습니다. 교수님이 지르지 말라고 해서 지르지 않고 해갖고 지금 네 번째 입찰에 들어갔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슬슬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거를 참지 못하고 지르는 순간 돈 버는 건, 낙찰을 받을 수 있어도 돈 버는 건 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즉 경매장에서 승부욕을 가지고 이기려고 해서는 돈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90%를 가정하고 입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목표가 낙찰받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돈을 버는 것이 목표라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항상 마음에 떨어지고 나오더라도 아이고 버스를 놓치니까 리무진이 오더라, 올 거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시고 웃는 얼굴로 경매장을 나오시라는 얘기입니다. 승부욕을 가지고 낙찰을 받았는데 돈이 안 된다면은 폐찰이 더 유익한 겁니다. 절대 이 6가지는 잊어먹지 마시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데, 이 특수경매는 낙찰 받는 것은 30%예요. 낙찰 받고 난 다음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 마무리가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따라서 저는 추천할 때 이거를 우리 수강생이 낙찰을 받으면 어떤 식으로 마무리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추천을 하는 겁니다. 제 말씀은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았는데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이종시 씨한테 이걸 물어보면 또 제가 컨설팅 비용 달라고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껏 이렇게 낙찰을 받았는데 마무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상담을 해서 결과까지 좋아야 되는 것이지, 아파트는 낙찰만 받으면은 그냥 마무리할 것이 없었는데 특수경매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걸 반드시 여러분의 머릿속에다 넣고 특수경매에 입찰하시는 겁니다. 서울 서부지원에 2024 50130 해서 20평형 아파트가, 이건 지분도 아니고 전체를 임의경매로 나온 겁니다. 24년 11월에 매각 허가를 받았다가 25년 9월에 허가 취소 후 재경매로 나왔습니다. 소유자 및 대항력 없는 점유자가 있고 1순위가 아닌 2순위가 경매 신청을 한 물건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감정 가격이 7억 1,800인데 4억 5,900만 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5억 7천까지 하락을 하고 4억 5,900이 하락했을 때 누군가가 6억 9,500에 낙찰을 받았죠. 근데 24년 11월 19일 날 낙찰을 받고 일주일 후에 낙찰 허가가 났죠. 낙찰 허가가 났는데 24년 9월 4일 날 허가 취소됐죠. 허가 취소되니까 24년이 25년 9월이라면 거의 10개월 만에 허가가 취소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거를 낙찰 받으면 제일 먼저 일주일 후에 뭐가 나오죠? 허가가 나오죠. 그 다음에 다시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낙찰 당한 사람이 이의 신청하는 기간이 있죠. 그 이의 신청하는 낙찰 당한 사람이 이의 신청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의 신청해서 소송을 했겠죠. 소송을 하다 보니까 이 이의 신청한 사람이 진 겁니다. 졌기 때문에 약 10개월 만에 재경매가 나온 겁니다. 예전에 이렇게 일부러 질 거 알고도 소송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 한 15년 전쯤에서 일반으로 시간을 끌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송할 때까지 잔금을 안 내도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은 이렇게 이의신청해서 소송을 하게끔 되면 이의신청하는 사람도 입찰보증금 10% 걸게끔 되고, 만약에 이의신청해서 지게끔 되면 그 10%도 법원에 뺏기게끔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바뀌는 건데, 여기 보면 그렇게 해갖고 지금 뭐야? 재경매가 나왔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권리 분석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를 제가 이렇게 재경매 나오고 불허가 나온 거를, 허가 취소가 나온 거, 이런 것을 권리 분석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여러분 입찰에 들어가도 된다는 마음으로 추천한 겁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물건이기 때문에 절대 겁먹지 마시고 적당한 가격에 입찰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매도 물건 보면 여기 아파트가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는 곳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아파트 전경입니다. 여기 아파트 단지에 있고, 여기 요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 여기입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가자 여기 있고 디지털 미디어 여기 있고 이쪽 근처에 있는 그러한 아파트입니다. 권리 분석에 보시게끔 되면은 여기 보면 개인 거고, 자 여기 보시면 1순위가 신한은행이고 2순위에서 이미 경매 설정을 했다가 경매를 신청한 겁니다. 점유자는 여기 보시게끔 되면 소유자 및 전입자 누구 이렇게 있는데, 둘 다 하나는 소유자고 하나는
소유자하고 같이 전입한 사람인데 둘 다 전입 일자가 기준금을 넣기 때문에 대항력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 재경매 허가가 났던 것은 처음에 권리 분석을 했던 사람이 틀린 것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경매를 당했던 사람이 소송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재경매를 넣었으니까 권리 분석에는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가격만 실거래 가격이 얼마인지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그 잘 입찰의 가격만 잘 정해서 낙찰을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전부 다 부동산을 가지고 투자하려고 이 강의를 듣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가 추천하는 부동산을 사는 목적은 투자는 팔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사는 목적이 팔려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는 가격과 파는 가격의 차액을 내가 얻겠다 하는 마음으로 부동산을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농사를 지으려고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그걸로 이사를 가려고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거기에 거주하려고 살 수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면. 근데 우리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팔려고 사기 때문에 사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내가 이거를 누구한테 얼마에 어떻게 팔겠는가를 면밀히 계획해보고 그 팔 방법이 자신 있을 때 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지분경매가 많은데 지분경매에 파는 방법을 가지고 잠시 설명을 드리게끔 하면 제일 첫 번째 제가 지분경매를 오늘 추천해 준 곳에서 강제경매 중에서 취하될 수 확률이 있는 것을 제가 추천하는 겁니다. 강제경매는 취하를 하게끔 되면 낙찰받은 사람의 동의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낙찰받은 다음에 취하가 된다면 저는 잔금을 내지 않고도 내 이름으로 등기 이전하지 않고도 취하 동의서로만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마진은 지금 적은 편이지만 가장 속전속결로 빨리 끝낼 수 있는 것이 지분의 강제 경매, 취하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는 강제 경매는 금액이 작을 수 있죠. 뭐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아니 4, 5억짜리 아파트를 1000만 원을 때문에 경매를 진행시키겠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보면 우리가 취하 가능성이 있다 할 때 입찰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지분 경매에 파는 방법은 제가 3분의 1이든지 4분의 1이든지 2분의 1이든지 제가 매입했다고 하더라도 중개사한테 팔아주십시오. 그러고 그 팔아준다고 하는 중개사가 없습니다. 결국은 중개사한테 팔지 않고 내가 팔아야 되는데 내가 누구한테 파느냐? 파는 방법은 공유자에게 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분 경매에서는 공유자가 누군지 그 공유자가 내 지분을 사지 않게끔 됐을 때 금전적으로 상당히 큰 피해를 입겠다. 이렇게 되면 할 수 없이 그 공유자가 내 지분을 살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사야지 되긴 되는데 공유자가 살 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살 능력이 없을 때는 할 수 없이 공유자하고 둘이 나오고 같이 가서 우리 공인중개사한테다가 같이 팔읍시다 하고 같이 파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분 경매에 입찰하실 때는 제일 첫 번째 1, 2, 3를 보고 하나, 둘, 세 개 중에서 분명히 하나는 가능하다고 자신 있을 때 입찰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세 개 중에서 하나라도 자신이 없다 할 때는 그 지분 경매는 입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보십시오. 제가 공유자가 내 지분을 살 것인가를 제가 권리 분석을 하거든요. 이 추천 물건을 제가 지분을 가지고 추천할 때는 그 권리 분석을 합니다. 그럴 때 제일 먼저 서류상으로 먼저 분석하는 것이 공유자가 점유하고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공유자가 전부 다를 점유하고 있느냐 아니면 일부만 점유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공유자가 이북 형제가 끼울 수 있는가를 한번 보는 거고 또는
공유자는 없고 세입자가 점유하고 있다든지 점유자가 없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 지분권자가 저게 제 지분을 사겠다고 안 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공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내 지분을 살 확률이 높고, 나머지 2번서부터 5번 정도로 들어가 있을 때는 내 지분을 살 수 있지 않다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입찰에 들어가는 걸 조금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가보면 지금 점유자가 있겠는데 그 점유자가 누군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모를 때는, 또는 점유자가 내 지분을 살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를 때는 어쩔 수 없이 입찰에 들어가기 전에 현장을 가서 이웃이나 이장에게 그 집에 거주하는 사람, 그 집의 가족관계, 그 집의 경제력,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물어보고 거기에 따라서 이거는 입찰에 들어가게끔 되면 이 지분권자가 내 지분을 살 수밖에 없겠구나. 저 사람은 저 지분권자가 내 거를 살 수가 없는데, 이게 아파트라든지 이렇게 물건 자체가 좋은 물건은 공인중개사한테 바로 내놔도 바로 팔릴 수가 있겠다. 이럴 때는 입찰에 들어가는 거. 그렇지 않고 좋은 물건이 아니라는 경우에는, 빨리빨리 매도가 될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닌 경우에는 입찰 안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지금 추천하는 지분 물건은 이런 것을 다 검토를 해보고 확인이 된 다음에 추천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물건입니다. 이 두 번째 물건도 지분 물건이기 때문에 제가 이 설명을 드린 겁니다. 광주 지원 2052 15 158 서남동 23평형 아파트 2분의 1 지분 강제 경매입니다. 이순희 국민은행 가압류 후 청구금 5,400만 원입니다. 1순위 근저당이 하나은행에서 주택금융공사로 변경됐습니다. 이 제가 하나은행에서 주택금융공사로 변경된 거 보고, 야, 이거 우리 뭐지, 연금, 주택연금을 받으려면 이게 주택금융공사로 이게 대출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금을 신청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봤더니 연금을 받을 나이는 아니더구만. 그래서 제가 이건 그럴 게 없겠구나 싶은 생각했는데, 자, 여기 보십시오. 감정 가격이 얼마죠? 1억 8,600이죠. 근데 얼마까지 하락했습니다? 1억 3천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억 8,600이라는 얘기는 약 3억 5천 정도는 가는 아파트입니다. 3억 5천 가는 아파트인데, 자, 보시면 1억 8,600에서 1억 3천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2분의 1 지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제가 아까 지분 경매에서 거주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거주자가 누군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여기 보시면 누구죠? 양누구고 임누구죠. 하나는 77년생이고 하나는 83년생인데 여기 보면 주소가 같으죠.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아파트에 부부가 같이 거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둘 다 채무자와 거주자가 둘 다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3억짜리 아파트인데 지금 얼마로 경매가 나왔죠? 5천만 원 정도로 경매가 나왔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자 보십시오.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이 5천만 원을 해결할 수 없다고 할 때는 팔고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고 이 사람들이 5천만 원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할 때는 취하를 시키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아까 지분 경매를 추천했을 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취하시킨다. 아니면은 우리 둘이서 같이 낙찰을 받고 난 다음에 공인중개사한테 가서 매도를 하고 빠져나오자 하는데, 내가 낙찰을 받고 난 다음에 가서 공인중개사한테다가 이거 정말 같이 우리 매도합시다 그랬더니 그 여기 있는 사람이 그럽시다 할 수도 있고 싫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2분의 1 지분권자죠. 지분권자인데 내 지분을 이 사람들이 부부가 같이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경매로 매도합시다 해놓고 바로 이 사람이 우리 아파트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2분의 1만큼 지료를 낸다. 그러니까 1억 6천만 원어치의 지료를 연 3.4% 정도로 신청을 하면서 다 팔아서 나누자 하면서 상대편이 내 지분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 지분을 압류를 해서 배당할 때 그 지분료까지 같이 받아올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게 낙찰 받을 때는 자, 제일 방법이 하나죠. 제일 첫 번째 뭐죠? 취하시킬 수 있다. 두 번째는 뭐였죠? 둘이 같이 가서 공인중개사는 매도하자고 나올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안 한다고 했을 때는 지료를 청구하고 경매로 해서 팔 수 있는데 공인중개사한테 가서 팔으면 3, 4개월 걸리겠지만은 경매로 매도를 하게끔 되면 1년에서 1년 반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시간을 그만큼 끌었을 때 우리가 손해가 나는 걸 지료 신청한 걸 갖고 지료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세 가지 안에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해결이 된다는 것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입찰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입찰 가격을 결정해야 될 것은 지금 가격이 1억 8천이었고 지금 우리가 얼마까지 하락이 했죠? 쉽게 얘기해서 현재 우리가 공인중개사에 같이 팔자 그러면 감정 가격이 3억 5천인데 3억 5천에 팔아도 바로 매도가 되겠는가? 아니면 한 1,000만 원 떨어뜨려서 3억 4천에 내놓은 바로 금매 가격으로 매도하겠는가? 실거래 가격을 확인해 보고 난 다음에 입찰 가격을 결정하시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 어떤 걸로 해결해도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토지에 값어치가 올라가려면은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땅과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하는 땅의 그 차이는 엄청나죠. 그 다음에 건축 허가를 받았을 때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지 올라가는 겁니다.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건축 허가 받으나 안 받으나 똑같은 겁니다. 건축 허가를 받는 것은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때 건축 허가를 받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땅이든지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일 먼저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맹지에 건축법상 도로 만들기를 책을 제가 썼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맹지인데 맹지의 도로를 어떻게 만들 수 있다는 뭔가 무슨 신기한 방법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 맹지의 건축법상 도로 만들기는 내가 도로를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건축법상 도로는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4m 이상의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4m 이상의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했는데 이것이 아니더라도 건축법상 도로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많다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 건축법에 보면 건축법 도로 제외 44조부터 47조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게 있습니다. 뭐 언제? 읍면 이하의 지역에. 그러면 읍면 이하의 지역은 건축법상 도로를 하나도 적용하지 않고 그냥 허가를 내주냐? 그건 아닙니다. 건축법에서 정하는 4m의 너비가 안 되더라도 건축 허가를 내준다는 뜻이지 무조건 도로가 없는데도 내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읍면 이하니까 4m가 안 돼도 무조건 내주냐?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 있는데 그건 누구의? 담당자의 주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의 주관이 전부 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은 그 여러 명의 담당자의 주관에 의해서 읍면 이하의 땅에 이런 경우는 내주고 이런 경우는 안 내주더라는 실전 사례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건축법상 적용 완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건축법 5조에 있고 아까 건축법 도로조에는 3조에 있는 겁니다. 완화를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게 대부분 언제냐면은 정식으로 건물을 다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어느 정도 지나다 보니까 도로를 만든다고 땅을 수용했을 수가 있죠. 건축법에서는 반드시 건폐율과 용적률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건폐율과 용적률을 정해서 다 맞았는데 수용당하는 바람에 건폐율과 용적률이 맞지 않게끔 됐죠. 그러면은 그 건물이 불법이냐? 완화해서 적용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입니다. 30년 전의 건축법과 현재 건축법은 다르죠. 30년 전에 건축법에서 건축허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쭉 와서 지금 지내서 봤더니 나는 집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뒀는데 건축법이 바뀌는 바람에 나는 지금 현재 법계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도로도 담당자의 주관에 의해서 이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로 맞지 않아도 완화해서 적용을 줄 테니까 완화해서 신청하십시오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네 번째, 건축법 제44조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어떤 땅이든지 대지는 2m 이상이 건축법상 도로에 접해야 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 그러면 자 같은 건축법 44조입니다. 맨 위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야 된다. 그 밑에는 뭐야? 출입에 지장이 없으면 괜찮다. 담당자가 윗줄을 적용해, 밑에 줄을 적용해요. 그건 담당자의 주관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는 윗줄을 적용하고 언제는 밑에 줄을 적용한다는 것이 반드시 명확하게 구절에 정해 있지는 않지만, 규정이 정해 있지는 않지만은 대부분의 담당자들이 이럴 때는 윗줄을 적용하고 이럴 때는 밑줄을 적용한다는 것을 사례를 보고 이럴 때는 이렇게 적용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적용하는 것을 우리가 미리 진단한다 그러냐. 그 다음에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은 경우, 건축법 45조에 어떤 땅이든지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으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승낙을 받으면 지목과도 관계없고 주인과도 관계없이 사용승낙만 받으면 건축법상 도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목이 도로가 아니라고 해서 맹지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았던 경우가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땅 주인이 철수한테 사용승낙을 해줬어요. 그러면 철수가 사용승낙을 받고 건물을 지고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는 철수만 써요? 영희도 써요? 그럼 만약에 이 경우에 철수가 자기한테만 사용승낙 했다고 딱 쳐놓고 철수 자기만 들어가게끔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게 어디 있어? 된다는 게 어디 있어요? 뭘 갖고 그걸 따지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규정을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실전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2012년도에 어떤 땅인지 사용승낙을 해주게끔 되면 사용승낙을 갖고 도로대장에 고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대장의 고시는 언제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도로를 만들겠다고 사용승낙을 받았죠. 사용승낙을 받았으면 사용승낙을 받아가고 도로를 만들겠다고 개발행위 허가를 내는 겁니다. 그럼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는데 돈을 주고 사용승낙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용승낙을 받고 개발행위 허가 받다가 준공이 돼야 되거든요. 준공은 안 났어. 사용승낙은 받았어. 근데 준공은 안 났어. 그게 도로에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이런 모든 것은 담당자의 주관에 의해서 어떻게 하라고 나오는 것인데 이 자체는 법률로 규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의 주관이 많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실전 사례를 통해서 수백 개의 실전 사례를 통해서 제가
간 20여 년 동안을 이 맹제 건축법상 도로 만들기에 그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 사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사례는 제가 한 게 아니라 모남은 이 희한한 사례는 전부 다 담당자에게 서류로 질의를 했어요. 그럼 서류로 답변을 온 게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거를 가지고 이번 1월 17일 날 토요일 날 맹제 건축법상 도로 만들기에 특강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토지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들어보시라고 제가 권해드리고, 그간 제가 한 20여 년 동안을 이 강의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만 다 추려놓은 겁니다. 자, 보시게끔 되면 2026년 몇 월이죠? 1월 17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5시간이고, 선릉역 4번 출구 역산 방향 직진 100m 선릉도 모임센터고, 문의는 010-4444-2069고 비용은 교재 포함 5만 원입니다. 제가 이 강의장을 다시 이제 임대를 해서 여기 오실 수 있는 분이 2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도로에 대한 것은 제가 한번 여러 사람들이 이걸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선착순으로 20명만 제가 대면 강의는 받고, 나머지는 전부 다 동영상으로 밖에 그 강의를 못하게끔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내가 대면 강의를 하고 나한테다가 뭐 물어볼 게 있다. 사실 도로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맡겼습니다, 허가를 안 내준다 해서 유튜브를 보고도 저한테다가 물어보시는 상당히 많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번에 도로에 대한 특강은 담당자가 답변을 준 실전 사례를 가지고 강의할 거고, 2월 달의 특강은 담당자도 안 해주고 상대편이 그냥 막았을 때 직접 소송을 했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소송을 한 사례가 아니고 담당자가 이럴 때 이렇게 이걸 적용한다, 이걸 적용한다는 그런 원칙적인 거를 강의를 할 거고, 2월 달에는 해줄 수 있는데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으면 안 되는데 막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행정소송했던 거, 막은 사람에게 소송했던 거, 그 소송했던 사례를 가지고 2월 달에는 강의를 할 거고, 이번에는 담당 공무원이 이럴 때는 출입에 지장이 없는 걸 인정한다, 이럴 때는 고시가 되어 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해서 해준다, 완화해서 적용한다, 이렇게 했던 실전 사례만 가지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는 두 번에 나눠서 강의를 하려고 해요. 한 번은 담당자가 법규를 이럴 때는 이런 법규를 적용한다, 이런 법규를 적용한다, 이렇게 했던 것이 1월 17일 날 강의할 거고, 2월 7일 날에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줬을 때에, 또는 막으면 안 되는데 막았을 때에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았던 사례입니다. 두 가지를 그렇게 해서 1월 달과 2월 달에 나눠서 강의할 예정입니다. 자, 세 번째 물건 보겠습니다. 수원지번에 2024 66947이고 수원시 장안구 37평형 아파트 임의경입니다. 이것도 지분이 아닙니다. 채무자 및 대항력 있는 전입자 있고 1순위 하나은행 설정입니다. 대항력이 있는 전입인 강누는 소유자의 동거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 세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동거인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그 세대 안에 같이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파트가 경매로 나온 것이, 이것이 자 보시게끔 되면 6억 8,800짜리가 3억 3억 7천까지 49%까지 하락했습니다. 아까는 20%까지 내려와서 64%고 이번에는 30%씩 해갖고 49%니까 둘 다 3차인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일 첫 번째도 3차인데 64%고 그건 20%씩 하락했기 때문에 지금 똑같이 3차인데 이거는 30%씩 하락했기 때문에 49%입니다. 아파트 여기
맨 끝에 있는 겁니다. 401호부터 404호까지 있는 거고, 여기 보니까 37평형이다 보니까 방이 4개입니다. 뭐. 방이 4개가 있고 조금 징후로 보면 조금 큰 평수죠. 보면 그러니까 이게 근래에 지었다 그러면 발코니를 텄을 텐데 옛날에 지었다 그러면 발코니 아직 안 텄을 수도 있거든요. 단지는 이렇게 커 보입니다. 여기 여기 보면 요 맨 끝에 이제 4개가 있는 거예요. 여기 4개인데 전체적으로 아파트가 쭉 지어져 있는 곳입니다. 성균관대역이 가깝죠. 자, 그런데 보면 오 누구의 혼자 성기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이고 하나은행에서만 설정이 돼 있는 겁니다. 다른 거 아무 설정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점유자 분석이 있는데 여기 누가 있죠?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하나가 있죠. 누가 있죠? 이게 뭐 있는데 여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여기 보면 강용구인데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소유자의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음 이렇게 돼 있죠. 임대차 관계 불명. 그러니까 별도 세대락으로 돼 있다 그러면은 임대차 가격이 분명하긴 한데 동거인이라고 했을 때는 임대차 가격이 없다고 볼 수가 있지만은 그래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확인해봐요. 어디다 확인해죠? 어디서 돈을 빌려줬죠? 하나은행에서 빌려줬죠. 하나은행에서 제1금융권인데 돈을 빌려줄 때에 대항력이 있는 전임자가 있을 때 돈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안 빌려주죠. 그러니까 뭐 그것만 한번 확인해 보면 이건 내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거다. 이렇게 하고 그래도 좀 의심스럽다 하시는 분은 여기 하나은행의 담당자에다가 한번 물어보시면은 개인정보를 안 해요. 아니 안 익혀주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뭐 가르쳐줄 수가 없는데 그럼 우리가 대출할 때 그런 것도 조사 안 하고 대출해 줍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4번째 물건입니다. 이번엔 연말이 돼서 그런지 경매 물건을 이렇게 많이 진행하지 않아서 그런지 조금 이 지분 경매가 아니고 이게 또 불허가 난 걸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4번째 물입니다. 여주 지원 2023-39166 18평형 아파트 전체 임의 경매입니다. 24년 11월 매각 후 불허가 재경매입니다. 자, 이게 보시게끔 되면 2억 3,500짜리가 1억 1,500까지 떨어져서 이게 49%까지 하락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3차입니다. 여기 보시면 보시죠. 여기 2억 3,500이 얼마 1억 6,400까지 하락해서 1억 6,600에 낙찰 받았는데 뭐가 있죠? 불허가 났죠. 근데 11월 27일이고 이게 문제 12월 4일이죠. 24년이고 24년이잖아요. 보면 불허가 났잖아요. 이렇게 여기 불허가 났잖아요. 불허가 났는데 여기 불허가 나고 난 다음서 다시 또 1년이 걸렸죠. 그러니까 이것도 불허가 나놓고 뭔가 소송을 했다는 뜻입니다. 소송해서 판결이 나니까 다시 재경매가 나왔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은 그 임의 아까는 낙찰을 받고 허가 나고 난 다음에 불허가 났죠. 그거는 아까 거는 뭐냐면은 낙찰 당한 사람이 소송을 했다는 뜻이고 이거는 낙찰 받은 사람이 왜 이걸 안 해주느냐 해달라 이렇게 해서 소송을 해서 시간을 걸렸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아파트 맨 끝이고 제가 이거를 추천하면서 한 5년 전에 서울에서부터 원주까지 이제 전철 생긴다고 부발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발역 근처에 땅이 나온 거를 입찰에 넣어서 참 많이 다녔는데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옛날에 그 한 10몇 년 전에 부발역 생긴다고 해가지고 이 땅 사러 다녔던 그 동네들구만 여기가 부발역하고 조금 가까운 그 동네입니다. 그 생각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있고 이 부발역에서 한 700m 떨어진 곳이죠. 여기가 이제 저기 뭐야 그 하이닉스 있고 여기 보면 일단 이게 하이닉스 공장이 있어갖고 하이닉스도 또 이게 보면 그 증설을 하려고 했었는데 노무현 정부에서 증설을 안 해줬거든요.
그래서 오창으로 일부가 갔었는데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증설을 허가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근처가 또 땅값이 올라가고 다세대 짓느라고 또 난리가 났었던 거예요. 두 번에서 하나는 보면은 부발력 생기면서 또 하나는 하이닉스 증설을 하면서 이게 됐는데 저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 반도체는 전국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게 보는 건데 하여튼 그 기억이 나는 그런 곳에 아파트인데 이게 49%가 18평형 아파트가 49%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추천을 한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입찰 가격을 결정하실 때는 현시가를 확인해 보고 거기에 맞춰서 입찰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매도물건 권리분석은 윤 누구의 그 79년생 개인이고 보면 1순위가 보험 없이 뭐야? 이미격식을 이제 SBI 저축은행이죠. 1순위가 뭐야? 우리은행. 2순위가 SBI 저축은행에서 경매 신청을 한 겁니다. 점유자를 분석해 보면은 보게끔 되면 뭐죠? 임대 같은 내역이 없죠. 없고 여기 보면 뭐가 있죠? 여기 보시면 채무자 점유니까 권리 분석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고 점유하는 것도 문제가 없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네이버 밴드에서 이종실의 공개 강의라는 밴드를 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토지 개발, 특수 경매 이렇게 강의하는 것을 하루에 한 개씩은 이 밴드에 올리고 있거든요. 한번 그냥 관심 있으신 분은 그 여기에 가입을 하시면은 아침부터 한 번씩 올리기 때문에 그냥 시간 나시면서 핸드폰으로 아 오늘은 이종실이가 이런 걸 올렸구나 하게끔 되면 그 잊어먹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이런 거예요. 보면 예전에 제가 일반 특수경매가 아니고 일반 경매에 권리분석 강의를 하게끔 되면 그것이 약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강의를 하게끔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2, 3개월 동안 강의가 끝나고 나서 입찰에 들어갔거나 뭐 했던 사람은 그냥 좀 기억을 하는데 입찰에 못 들어가고 한 3개월, 4, 5개월 지나고 나면은 저한테 얘기를 해요. 교수님이 다 잊어먹었어요. 이제. 쉽게 해서 그런 거 잊어먹지 말고 그냥 하루에 한 번씩만 권리분석을 들으면 아 이랬었지 이랬었지 하고 기억해 둘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리마인드 시키는 생각으로 그냥 가입을 하고 하루에 한 가지씩 한 5분 내지 10분씩이니까 그 한 가지씩만 이렇게 기억해서 들으시면은 시간 날 때마다 들으시면 되지 않냐 이렇게 되니까 한번 신청을 하시고 신청을 해도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수락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하루만 이틀만 기다리시면은 제가 수락을 하게끔 되면은 되는데 이게 수락을 안 하게 놨더니 하루에 수십 명이 들어오는데 이 강의를 들으려고 들어오는 사람이 아니라 희한한 거 올려놓는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냥 뭐 희한한 걸 올려놔. 그래갖고 할 수 없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런 사람들을 못 올리기 위해서 내가 수락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면 제가 수락을 안 하는 건 이런 건 수락 안 합니다. 뭐라면 64 대구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 64 대구 이러면 자기가 64년생인데 대구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있는 사람들은 나한테 연락하면 내가 한번 만들겠다 이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셨습니까? 그러면서 뭐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건 제가 다 걸러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수락을 하겠느냐고 만들어낸 얘기 하지 마시고 그런 거를 제가 다 걸르고 난 다음부터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가끔가다가 들어와 갖고 따로 이렇게 뭐랄까 문자를 보낸다든가 이런 경우가 가끔가다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최대한도 걸르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한번 들어와서 한번 보시면 편하실 수 있습니다. 5번째 물건입니다. 의정부
지방법원의 2024의 4202 소읍 아곡리에 농지가 2지구 대지가 한 필지입니다. 전이 556.59평 대지가 118.58평 이렇게 됐습니다. 이 땅에 건축 허가만 받았고 착공을 하지 않아 갖고 그 건축 허가는 제가 보기에는 취소가 된 게 아닌가 그러는데 봤더니 공시지가가 여기 보면 그 약 10만 7천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리가 낙찰 받는 가격으로 찾아봤더니 공시지가로 따지면 한 5, 6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는 것 같아요. 보면 감정가보다는 훨씬 싸지만은 공시지가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저로서는 지금 농지에 투자하는 것은 맥없이 시간을 놓고 기다려서 올라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농지가 지금 그럴 시기가 아니라고 봐요. 지금 농지증을 지금 발급받는 게 농지가 하락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 농지가 왜 하락을 한지 아세요? LH 사건이 나고 난 다음에 농지를 살려고 할 때는 농지 자금을 내가 어디서 한다는 것 자금 출처까지 보고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금 출처까지 돼가면서 농지를 애써서 사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왜 그런 데 끼냐 이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농지가 많이 하락을 했어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는 지금 이거를 사놓고 언제 그런 법이 다시 바뀌고 농지가 활발하게 거래될 때까지 기다리기 어렵다고 보니까 최악의 경우 연금으로 신청해도 수익이 될 수 있는 최악의 경우 그러니까 기다려서 건축허가도 나고 창고도 짓을 거면 다 할 수가 있고 도로도 있고 다 있는데 그것도 다 안 된다고 했을 때 연금이라도 신청했을 때 수익을 올릴 수 있어야지 추천합니다. 지금 농지는. 그러기 전에는 이거를 사서 뭐 허가를 받아서 개발해서 뭐 팔고 빠져나오라 이런 투자는 제가 지금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농지는. 근데 여기를 보면 가격이 얼마까지 하락을 했죠? 34%까지 하락을 했죠. 제가 34%까지 하락했기 때문에 추천했는데 또 가서 질르고 오시죠. 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34%니까 34% 그냥 최저가격 나 혼자 낙찰 받은 바 아니면 만다 하는 마음으로 입찰에 들어가야지 수익이 새는 것이지 그래도 또 누가 들어와서 내가 질지 모르잖아 하고 또 여기다 올리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는 필요합니다. 농지증에 대한 것은 제가 앞으로 한 3, 4개월 후에 그 강의를 할 것인데 농지증을 발급받는 것은 발급받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은 농지 발급받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냐? 내가 농지를 사놓고 농사를 안 지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다 임대를 주고 있는 사람 그리고 농지를 사놓고 농사를 안 짓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지금은 전산에 들어가서 농지증을 신청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누구시여 이름하고 뭐 성명 되시죠? 그러면 보고 당신 어디 농지 있는데 당신 농사 안 짓네요. 예. 그러면 당신이 옛날부터 갖고 있던 농지도 농사를 안 지면서 이걸 농사를 진다고 볼 수가 없네요. 못 해줍니다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소송을 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농지를 갖고 있는데 농사를 안 짓고 있다는 사람은 농지에 입찰에 들어가 생각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농지증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가 돼 있죠? 건축 허가를 득하였으나 미착공 상태로 여기 보면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인데 여기 도로로 쓰고 있는 것이 한 필지가 있고 여기 농지 한 필지가 있고 여기 대지가 한 필지 있습니다. 이렇게 세 필지입니다.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입니다. 이거는 대지입니다. 용도 지역이 여기 보시면 계획관리 지역과 생산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죠. 지금 여기 보시면 짙은 파란색이 있고 옅은 파란색이 있죠.
옅은 파란색은 생산관리 지역이고 짙은 파란색은 계획관리 지역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은 용도 지역에 의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정해지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종류가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계획관리 지역과 생산관리 지역이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떤 법규 적용을 받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이럴 때는 어떤 법규 적용을 받냐면 면적이 넓은 쪽 법규 적용을 받습니다. 즉 여기에 계획관리 지역의 면적이 넓기 때문에 여기다 전부 다를 집을 짓는다 그러면 여기에 건축허가는 계획관리 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한다 이런 뜻이냐. 그러니까 여기에 생산관리 지역에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이 땅에다 건물 짓을 때는 계획관리 지역 법규 적용을 받는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약간 언덕에 있는 걸로 보이고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경기도청 이게 의정부가 있고 의정부보다 포천 가는 쪽이죠. 포천서부터 세종시까지 이제 그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포천이 상당히 많이 지금 발달이 되고 포천에 공장도 많이 지어지고 하게끔 있는데 거기에 있는 그 포천 중에서도 북쪽 끝이 아니라 남쪽 끝에 있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감정가격이 조금 높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 포천이지 거의 그 양주하고 의정부하고 가까운 쪽에 있는 곳입니다. 양주에 있는 그런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행정구역은 여기 옆에 있던 그 도로를 위해서 여기 위에 이렇게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 위에도 밭이 이렇게 있고 자 이게 봤더니 뭔가 허가를 봤더니 뭐죠? 신축허가 허가 신고일이 2023년도죠. 이치는데 뭘로 했죠? 일종 근린생활시설과 미착공이라고 돼 있죠. 건축 허가는 허가를 받고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은 그 허가는 취소됩니다. 그럼 그거를 취소시켜 연결시키려면 6개월씩 2번을 연장시켜 주거든요. 그러니까 총 2년이에요. 그러면 23년도에 5월 달인데 25년 5월 달이면 착공을 안 해서 무조건 취소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건축허가는 취소됐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으로는 건축허가를 나섰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은 연금으로 투자를 하고 내가 안 팔았을 때 연금으로 받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안에 개발이 되든가 뭐 한다고 팔 때는 매도하고 나오겠지만 아니면은 다 나 여기서 연금으로 농사 짓고 여기 앞에 대지에다가 집 한 채 지어놓고 연금으로 받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최저 가격에 만약의 경우에 제 생각입니다. 이번에 한 번도 그러니까 낙찰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들어가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일 최저 가격으로 나 혼자 들어간다고 했을 때 가는 거고 한 번 더 떨어졌을 때 가면 연금으로 신청해도 딱 맞고 지목 일부가 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집도 하나 질 수가 있고 했기 때문에 여러모로 좋고 양주 쪽이다 보니까 서울하고 그다지 멀지도 않고 여러모로 내가 봤을 때 그런 면으로는 괜찮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금을 신청하는데 농지연금입니다. 연금을 신청할 때는 저기 보시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제일 첫 번째 뭐죠? 농지법상 공무상 지목이 전답 과선이어야 되고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어야 되고 사업 대상자가 공무상 지목 전답 과수를 2년 이상 보유한 농지 사업 대상자의 주소지가 담보 농지가 소지되는 군 내에 30km 이내의 지역에 있는 농지 이 요건은 2020년 1월 이후부터 신규 취득한 농지부터 2020년 2월 이후 취득한 농지는 2년 이상 농사를 지었어야 되고 그 다음에 30km 이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된다. 아까 조금 일부가 대지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주택을 하나 지어서 글로 그 주말에 가서 쓰는 집으로 보면서 연금을 신청해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요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연금을 실천할 때 가격을 가지고 결정하는데 그 가격이 개별 공시지가의 100% 또는 감정평가의 90%중 가입자가 결정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경매가 진행됐기 때문에 그 감정가를 그대로 하냐면 그렇지 않고 새로 의뢰를 하겠죠. 새로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의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2년 이상 지나고 30개월 이상 돼서 자격이 생겼을 때에 연금을 신청하게끔 되면은 그때 연금 권리에서 공시지가로 할 것이냐 감정가로 할 것이냐 그래서 감정가로 할 겁니다. 그러면 감정료를 내라 그럽니다. 그 감정료를 내게끔 돼 그때 감정을 하게끔 됩니다. 우리가 이럴 수가 있죠. 감정평가라는 것이 감정사의 개인 주관이 많이 들어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 감정 들어가기 때문에 같은 땅이라도 평당 100만 원을 할 수도 있고 90만 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100만 원짜리 땅을 50만 원을 만들 수는 없겠죠. 감정사가 감정에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이 땅을 다른 감정사가 감정했던 적이 있는 것부터 먼저 봅니다. 그래서 그 감정사가 먼저 감정사 어떤 식으로 얼마에 어떤 식으로 감정했다는 걸 다 보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본인의 자기의 감정 가격을 다시 결정하게끔 됩니다. 그랬을 때에 담당자의 주관에 의해서 뭐 10% 20%는 좀 달라질 수 있지만은 먼저 사람이 담당자가 100만 원씩의 감정을 했는데 네가 경매로 낙찰을 받기를 40만 원을 받았지 않냐? 그러니까 나는 45만 원에 감정하겠다는 것은 그런 경우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친한 감정사한테다가 야 이렇게 됐는데 이걸 감정가를 좀 이렇게 해줄 수 있지 않느냐고 제가 개인적으로 의뢰했더니 아이 그거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지만은 그 이상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최대 한도가 먼저 사람이 했던 거에 20% 정도입니다. 감정에서 경매로 되는 감정 가격하고 그 다음에 이 연금을 주는 감정 가격하고는 조금 박하게 감정을 할 수가 있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게 했기 때문에 지금 34%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연금으로 판다 그러면 최소한도 80% 감정가의 80% 정도에 파는데 일시불로 팔지 않고 매달 받는 걸로 매도를 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몇 년 기다렸다가 팔아야 된다는 그러한 단점만 있지만은 여건만 맞으면 팔 수 있다는 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즉 최악의 경우에 연금으로라도 팔 수 있다는 것이 결정이 돼야지 제가 농지는 추천한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든지 연금을 받다가 난 이제 연금을 받지 않겠습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랬을 때에 내가 연금을 신청할 때에 고정금리로 할 것이냐 변동금리로 할 것이냐 하면은 고정금리로 하게끔 되면 여기 보시면 고정금리로 하게끔 되면 연 2.5% 변동금리로 하게끔 되면 지금 2.12%인데 이것이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지만은 쉽게 얘기해서 내가 연금을 이제 해지하겠습니다 하게끔 되면 그동안에 받았던 돈을 고정금리로 연 2.5% 정도로 갚게끔 되면은 그러면 연금에서 해지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연금을 지불하는 것이 종신정액형 있고 전후후학형, 수시인출형 이렇게 있습니다. 기간정액형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에 맞추는데 우리는 젊으신 분들은 이거밖에 없어요. 60세 이상은 종신형이에요. 60세 이상은. 그러니까 기간정액형이나 이런 것은 연세가 좀 더 들으신 분들만 가능하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나는 종신형으로 신청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지급정지 사유가 이게 하나가 더 생겼더라고요. 이번에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보니까 이거 보면 뭐냐면 농지연금 채권이 저당권이 채권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다시 말하면 농지 가격이 확 떨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연금을 줄 때는 10억으로 했는데 이게 앞으로 한 7, 8억밖에 안 갈 수도 있겠구나 할 때는 연금을 줄이고 중단시킬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없던 규정이 생겼는데 그 땅값이 올라가진 않아도 그 자리로 정체되어 있는 것은 맞는 건데 지금 보면 떨어질 거를 대비한 것이 지금 나왔더라고. 규정이 나왔더라고요. 여섯 번째 물건입니다. 의정부 지방법원 양주시 남면 한산리 공장입니다. 토지가 661.26평, 건물이 149.43평, 채무자 점유구 건축물 관리대장은 제조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상당히 좋은 물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일반 임야나 일반 땅인 경우에는 제가 거의 추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땅을 사놓고 매기 없이 기다렸다가 파는 것은 그런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저는 안 하는 건데, 지금 이런 공장을 투자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옛날에 땅을 투자하는 마음으로 투자하자 이런 뜻입니다. 예전에는 땅을 투자해놓고 맥없이 2, 3년을 기다렸고 4, 5년을 기다렸는데 이제는 월세를 받으면서 기다리자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건물은 제외고 땅을 투자한다는 마음으로 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 보면 땅 최저가격이 얼마죠? 8억 1200까지 하락을 했는데 토지 감정가격이 얼마죠? 12억이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아까 제가 특수경매에서 제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죠? 가격을 믿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12억이 가는 것인지 서류상으로 가는 것인지를 여러분들 확인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공장 없이 땅을 투자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데 예전에는 땅을 사놓고 기다렸는데 지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공장 같은 거를 땅만 투자한다고 사놓고 월세를 받으면서 기다리자 이런 뜻입니다. 아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수강생 한 분이 한 6, 7년 전인가 저한테 등록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만요. 제가 한 20몇 년 전에 공장이 5개가 있었는데 다 팔고 그 공장을 중국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근데 4개는 팔고 하나는 못 팔았습니다. 안 팔려갖고 그냥 세를 주고 갔습니다. 가서 18년 동안을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하다가 이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중국에서 돌아올 때는 남은 것이 고철만 좀 남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8년 동안 중국에서 공장하면서 먹고 살고 뭐 하는 거는 했는데 다 끝나고 나니까 남은 것은 고철만 남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투자를 해서 기계를 바꾸지 않고 그냥 철수하고 나온 거예요. 나왔다가 그 안 팔려 가지고 세를 주고 갔던 그 공장이 그 당시엔 뭐 3억인가 4억인가밖에 안 되는데 그게 20몇 억이 돼 있더래. 그래서 그걸 팔아 가지고 이제 교수님하고 땅 투자하려고 왔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대한민국은 땅 가격을 같이 거래가 되지만 중국은 땅이 거래가 안 되죠. 임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장 자체가 공장을 해서 돈을 버는 거는 조금 벌지만은 공장을 울면서 지나가다 보면은 그 공장이 내가 2억을 주고 사서 열심히 20년 동안 열심히 공장을 울면서 다 하다가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은퇴해야 되겠다고 해서 공장을 팔으려고 했더니 그 공장이 40억이더래.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가셨죠? 그런 마음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1층 공장이 이렇게 있고 이 세 동에 보면 하나 둘 세 동이 있고 여기 앞에도 다른 우리 필지가 아닌 게 다른 거에 이제 하나 있는데 이거 우리의 매도에 들어가지 않은 거니까 그 착각하지 마시라고 여기 뒤에 세 개입니다. 여기 하나 둘 세 개 있고 이 앞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뭐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동두천역 있는 데서 왼쪽이에요. 보면 이렇게 있는 창고인데 요 앞에 있는 거는 이거는 우리 낙찰한 게 아닙니다. 이쪽으로 그냥 들어서 이쪽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기 보시면 진입도로가 이렇게 있고 여기 오른쪽에 있죠. 이거 아니고 여기 하나 둘 세 개가 이겁니다. 하나 둘 세 개입니다. 이렇게 요건 아닙니다. 이렇게 돼 있는 이 공장이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 안으로 2층을 만들어 놓은 것 같고 요거는 그 창고 있는 거 있는 내용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식회사 유니버스 바이오고 채권자 서울 서부신협 해갖고 12억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청구를 10억을 청구를 한 겁니다. 결국에 와서는 여기 보면 지금 최저 가격이 얼마죠? 지금 8억 1200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대출해 준 쪽에서 자기 돈을 다 못 가지고 갈 수 있을 정도로 하락했다 이런 뜻입니다. 점유자가 채무자 겸 손해자 유니바이오스 대표를 만나 현장 개요를 설명하고 그러니까 다른 데 점유가 없고 땅 주인이 건물 주인이 직접 운영을 했었다 이런 뜻입니다. 토지 투자는 개발행위부터 시작을 해서 그 기반시설이 설정이 돼 있는데 김대중 정부에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난개발을 방지하자는 것을 먼저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집만 있었으면 됐고 집만 살려고 많았었고 주변 환경을 생각하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박정희 정부 때서부터 집만 하나 있으면 되고 월세 살고 월세도 그냥 같이 맞은편에서 살고 그러니까 프라이버시가 너무 하다 그 침해를 당하다 보니까 뭐 다가구 주택 뭐 이런 것도 허가를 낼 수 있게끔 만들어놨고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이라는 건 세를 줄 수 있게끔 해서 프라이버시를 침해 당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건축에서 만들어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김대중 정부서부터 들어와서부터는 우리가 어느 정도 그 경제력이 해외에서 10,000불 뭐 이렇게 이상 되다 보니까 집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도 같이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규제를 하자. 이렇게 해서 난개발을 방지하자. 이것이 보면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것이 그 목적으로 그 김대중 정부에서 세웠는데 그것이 난개발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경사도가 센 곳이나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 것이나 일정 높이 이상으로 높은 곳이나 하는 것은 허가를 내주지 말고 도로 하수도 기반시설이 없을 때는 기반시설을 네가 만든다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원래 기반시설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정부나 지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은 기반시설이 없는 곳에서는 개발을 네가 기반시설을 만든다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주겠다는 것이 그게 뭐냐면 김대중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었어요. 제가 보면 없는 곳에서 그림을 그려낸 것은 박정희 정부지만 그걸 한번 리모델링해서 정식으로 다시 한번 만드는 것은 김대중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정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 김대중 정부에서는 이런 기반시설을 중시해 갖고 개발 허가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우리는 기반시설을 설치를 하는 조건이어야 되는데 제가 공장을 추천하는 이유는 기반시설이 만들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토지를 투자하는 사람들은 옛날에는 기반시설을 보지 않고 투자를 했었는데 개발행위 허가가 난 다음서부터는 기반시설이 설치가 안 됐을 때 내가 기반시설을 만들어야 되고
아니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반시설을 만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담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제가 건축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저 동창생들이 그 김영삼 정부 이후, 김영삼 정부 이후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김영삼 정부에서 농지에 거리를 철폐했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농지나 뭐 이런 걸 사가지고 개발해서 팔고 하는 것을 제 동창들도 많이 했었는데 제 동창 중에서 10명이 했다 그러면 9명이 다 망하는 거예요. 왜? 땅값을 농지가 지금 10만 원 있다가 누구든지 살 수 있기 때문에 30만 원 올랐거든요. 근데 그 옆에 대지가 얼마에 팔리면 60만 원에 팔려요. 그러니까 30만 원짜리 사갖고 60만 원에 팔면 돈이 돼야 안 돼요. 그건 얼른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30만 원짜리 땅을 사갖고 60만 원을 팔렸더니 기반시설 값이 20만 원이 들어가. 그러니까 50만 원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시간 걸렸죠. 한꺼번에 다 팔려요. 그것도 대부분 공장이나 창고 용지를 만들어서 덩어리가 크게 팔릴 텐데 전부 다 돌대가리 같이는 전원주택집 파는 거야. 그러니까 100평, 200평 파는 거야. 그 쪼가리 크게 파는 거야, 보면. 몇 년을 두고. 그러니까 망해, 안 망해? 뭐 때문에 망했다고? 기반시설 만드는 걸 생각을 안 했다, 이런 뜻입니다. 김대중 정부부터는 기반시설을 만들어야 되게끔 됐거든요. 그 이전에는 허가를 안 내줬다는 얘기예요. 그 이전에는, 개발하기 이전에는 기반시설이 있든지 없든지 농지는 농지전용 허가, 이면은 상지전용 허가만 받아서 건축허가를 내줬어요. 자기가 도로만 만들었으면. 그 이후에는 안 됐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기반시설 만드는 데 그렇게 많이, 최소한도 15만원에서 20만원 들어갑니다. 기반시설 다 만들려면. 그렇기 때문에 쟤는 일반 토지를 가지고는 제가 투자를 하지 않고, 그 전에는 어떤 거 한 10년 전에는 어떤 것처럼 다른 사람이 개발의 허가 받아서 한참 개발하다가 중단돼 갖고 경매하는 게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다 자빠지는 거예요. 기반시설을 만들다가 다 자빠지는 겁니다. 시간 걸리다 보니까. 허가 받는데 1년 반, 기반시설 만드는데 2년 반. 그러니까 허가 받아서 기반시설까지 만들어 간 중에 다 경매로 다 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거의 그런 게 안 나와요. 이제 이렇게 하면은 망하는 걸 알기 때문에. 토지 개발해서 판다는 것은 자체가 돈이 안 되는 걸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반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데로 들어가야지 내가 기반시설 만들겠다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추천하는 건 뭐냐면 공장은 뭐가 돼 있죠? 기반시설이 다 돼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다 만들어져 있는 곳에 땅 가격보다 더 하락돼 있는 거를 낙찰을 받아서 기다리면서, 기반시설 없이 기다리면서, 왜? 월세를 주면서, 이거는 투자가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생각에 공장을 보고 그 공장 가격이 땅 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추천하라는 겁니다. 7번째 물건 모시겠습니다. 성남지원의 2024 70123입니다. 초월면 무감리. 초월면 무감리. 제가 98년도에 초월면 무감리로 이사를 가서 10년을 살다가 나왔더니 아주 제가 잘 아는 동네입니다. 아주 잘 아는 동네는, 제가 처음에 이 동네를 갔을 때는 가구가 한 100 몇십 가구 정도 있었거든요. 이 시골 동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원주택을 제가 갖고 오는 가구 늘어다 보니까 한 4, 5년 살으니까 한 200 정도에서 250가구 정도로 늘더라고요. 그 이후부터는 전원주택이 늘게 전부 다 공장이 늘어오는 겁니다. 서울하고 가장 가깝고 고속도로 있고 자동차 전용도로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인부 구하기도 쉽고 서울하고 가깝고 물건 보내기도 좋고 하다 보니까 진짜 거기서 한 10몇 년 살다 보니까 서울에서 아파트 뭐 5억짜리 가지고 그 시골 내려간 사람들은 제일 가난한 사람이야. 그건 빈부야. 그 동네에 몇천 평 갖고 농사 짓던 사람들 땅값이 그냥
공장으로 지면서 올라가면서 50억, 100억씩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그냥 와 우리 집사람이 깜짝 놀라더라고. 어디 뭐 모임에 어떻게 가면은 이거 무서워 저 여자들 돈 쓰는 거 무서워 이러던 곳이 뭐야? 초르빈 초르. 이 바로 위가 바로 위가 뭐야? 최천이고 그 바로 밑에가 초렌제인데 이 여기에 이제 공장이 하나 경매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게 반값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추천한 겁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땅 가격이 얼마죠? 9억 4천이죠. 근데 얼마? 14억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이 몇 평이죠? 땅이 몇 평이죠 지금? 368평이죠. 제가 이사가 갖고 한 2, 3년 있다가 농업진흥지역의 땅이 아닌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을 한 30만 원 갔었는데 농업진흥지역에다가 10만 원 주고 샀어요. 10만 원 주고 사서 농업인을 만들었고 집을 지어가지고 팔아서 80만 원 주고 팔고 나왔거든요. 그 당시에 30만 원, 40만 원 갔는데 지금 거기보다 훨씬 나쁜 곳인데 감정 가격이 얼마죠? 그때 내가 그거 팔지 말고 그냥 여태까지 갖고 있었으면 지금 이 강의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곳에 있는 그런 공장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땅 자체는 작아요. 다른 공장보다는. 그렇지만 위치적으로 보면 한 20여 년 전에 우리 수강생 한 분이 저를 보고 교수님 시간 좀 한번 내주십시오.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제가 땅을 2개를 골랐는데요. 어떤 걸 사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좀 해주십시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시간 돼서 한번 같이 갑시다 해서 같이 갔어요. 어디 갔냐면 문경을 갔는데 문경이 새로 이제 점천하고 합쳐지면서 문경시가 돼갖고 문경시청 앞에 사거리 코너에 상업지역이더라고. 이거 어떻습니까? 문경시청 앞에 상업지역 좋아 나빠요? 좋습니다. 그럼 나한테 물어보고 사야 돼? 그냥 사도 돼? 근데 그 사람은 참 내가 보면 그 땅 투자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럼 사면 되지 뭐 나한테 물어봐 그랬더니 내가 고양이고 뭐기 때문에 이걸 내가 살 수 있게끔 만들어 놨는데 사실은 이거 말고 다른 데 또 하나 더 좋은 걸 봤어요. 뭔데 그랬더니 수원의 역 앞에 뒷골목에 이종일반 주거지야. 이종일반 주거지예요. 근데 가격은 비슷비슷한데 수원 거는 이 땅에 면적이 반밖에 안 돼. 이거 100 몇십 평이고 그거는 200 몇십 평이야. 200 한 300평, 280평 그거 돼서. 근데 가격은 같은데 하나밖에 못 사겠는데 2개가 같이 나왔는데 어떤 걸 사야 될까요? 물으면 어떤 게 좋아요? 수돗물 나오는 게 좋죠. 네? 수돗물 나오면 수도권이 좋죠. 바로 그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점촌 그 앞에 있는 그거는 그때만 좋은 거고 그때 올라가고 난 다음에 20년 지나도 지금도 안 올라가요. 그렇지만 수원의 사람들이 몰리고서 지금도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부동산 투자의 가장 원칙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포천도 좋고 뭐도 좋지만은 이런 이 수도권하고 가까운 이런 것도 좋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2개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보면 조그만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할 건데 이렇게 쪼가니 토지가 이렇게 나오는 게 있거든요. 이게 왜 이런 토지가 나오는가를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있고 이 앞에 공장 2개 놓고 이 앞에다가 그냥 가설 창고로 다 지어버렸어요 보니까.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여기 있는 도로가 이렇게 앞에 있고 이제 뭐 제시의 건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중부고속도로 이렇게 있고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앞에 이렇게 가설 건축물 이렇게 지어놓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크레인 여기 있죠. 호이스트도 있고. 보면 개인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근저당 설정인 중소기업은행입니다. 점유자는 뭐예요? 크게 뭐 문제되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날 특수금의 추천 물건을 강의한다고 그랬는데 1월 23일 날 1월에 네 번째 금요일 날에 무료 공개, 이 추천 물건 무료 공개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 특수경매에 관심이 있다고 하시는 분 있으면 1월 23일 날 무료 공개 강의를 할 때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또 여러분들이 광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